오늘은 2월 23일, 현재 시각은 4시 50분. 4시 50분입니다. 오늘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겠습니다. 행성과 행성 사이의 공간에도 많은 천체들이 떠돌아다닌다. 일부는 암석질의 작은 덩어리이고 또 어떤 것들은 철을 많이 함유하는 금속성 물질의 소형 천체이다. 이 외에도 얼음 성분의 덩어리들이 있는가 하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것들도 있다. 이들은 티끌만한 알갱이에서 시작하여 니카라과 또는 부탄의 영토만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모양은 행성과 달리 지극히 불규칙적이다. 이 소형 천체들은 이따금씩 행성과 충돌하기도 한다.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의 원인이 된 물체도 아마 혜성이었을 것이다. 퉁구스카 사건은 지름이 100m, 무게 수백 톤, 초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던 얼음 덩어리, 즉 혜성 조각이 지구와 충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름이 100m라면 미식 축구 경기장 하나를 연상하면 되고 초속 30km는 시속으로 거의 11만 km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력이다. 만일 이와 같은 규모의 충돌이 오늘날 다시 발생한다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핵폭발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 혜성 충돌의 결과가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폭발할 때 볼 수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치솟는 물덩이의 규모며 버섯 구름의 출현은 물론이고 그 모양까지 똑같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혜성의 경우 감마선의 방출과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점이다. 큼직한 혜성 조각과 지구가 충돌할 확률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건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자연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현상이 핵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괴이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과거 45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백만 개의 혜성들이 지구와 충돌해 왔듯이 작은 혜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는 사건이 오늘 발생한다면 현대 지구 문명은 그 사건에 즉각적으로 잘못 반응하여 핵전쟁을 일으키는 자기 파멸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이 시나리오의 개연성은 혜성 충돌로 일어나는 현상이 핵폭발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혜성 자체의 구조, 지구와 혜성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그 충돌이 가져올 자연재해의 내역과 규모 등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우려할 만한 사건이 한 번 있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한 사건이 한 번 있었다. 1979년 9월 22일 미국의 벨라 인공위성이 남대서양과 서인도양의 근방을 날다가 강렬한 불빛이 2번 번쩍거리는 것을 감지했다. 사람들은 이 성광의 발생 원인으로 우선 핵실험을 꼽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이 TNT 2000톤 규모, 즉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 6분의 1의 수준의 소형 핵무기를 비밀리에 시험 중인
시험하는 중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국제정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세계 도처에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광의 원인이 애초부터 핵무기가 아니라 소행성이나 해성 조각의 충돌로 밝혀졌다라면 그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공군기가 섬광이 검출된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제로 방사능을 측정해 본 결과 그 어떤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세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즉 지구와 근접 천체의 충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면 현대 지구 문명이 엉뚱한 이유 때문에 핵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해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얼음이라는 표현은 순수하게 물로 된 얼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 메탄, 암모니아 등의 혼합물이 결빙된 것을 총체적으로 얼음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얼음 물질에 미세한 암석 티끌이 한데 엉겨붙어서 해성의 핵을 이룬다. 웬만한 크기의 해성 조각이 지구 대기와 충돌한다면 해성은 거대하고 눈부신 불덩이로 변하고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무는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며 숲은 납작하게 쓰러뜨릴 것이다. 또한 이 격변에서 발생하는 굉음을 세계 구석구석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땅에는 변변한 크기의 충돌 구동이 하나 파이지 않을 수 있다. 해성을 이루던 얼음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녹아 증발하기 때문에 해성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덩어리는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성의 핵에서 나온 미세 고체 알갱이 몇몇 뿐이다.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퉁구스카 대폭발 현장에 무수히 흩어져 있음을 최근에 구소련의 과학자 소보토비치가 확인했다. 이런 종류의 다이아몬드 알갱이들은 운석에도 존재한다. 지표에까지 떨어진 운석 중에는 그 기원이 해성인 것도 있다. 맑게 갠 밤 하늘을 참을성 있게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외로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로 빛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유성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유성우라고 부른다. 유성우는 하늘이 선사하는 자연의 불꽃놀이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불꽃놀이는 연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거행된다. 그런데 유성우도 매년 같은 시기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므로 자연 불꽃놀이라고 이름도 그럴듯하다. 유성 하나하나는 겨자씨보다 작은 미세한 고체 알갱이이다. 흐르는 별이 아니라 나풀나풀 떨어지는 먼지라는 표현이 제격이다. 이렇게 작은 고체 알갱이는 지구 대기에 들어오자마자 대기와 마찰로 인하여 고온으로 가열돼 빛을 방출하지만 지상에서 약 100km 상공에 이르기 전에는 완전히 소멸되고 만다. 유성들은 해성이 남기고 간 부스러기들이다. 태양 근처를 통과하는 일이 반복되면 해성은 태양의 중력과 열의 영향으로 여러 덩어리가 쪼개지고 증발하여 점차 분해된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그 해성의 원래 궤도에 흩어진다. 따라서 해성과 지구의 궤도가 서로 만나게 되는 지점에 유성의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 무리와 지구가 만날 때 유성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는 매년 같은 시기에 그 지역을 지나게 되므로
유성우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매년 6월 30일을 전후로 하여 황소자리 베타별 방향에서 유성우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지구가 엔케 해성의 궤도를 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08년 6월 30일 퉁구스카의 대폭발은 엔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해성 한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퉁구스카에 떨어진 유성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인간에게 무해한 유성우를 일으키는 자잘한 부스러기가 아니라 엔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상당히 큰 조각이었을 것이다. 해성은 인류에게 공포감과 함께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마음을 홀리는 망령된 미신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늘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해성은 영원불멸하고 질서정연한 위대한 코스모스의 도전장을 내미는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비록 며칠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영원불멸의 별들과 함께 뜨고 지는 우윳빛의 저 불길이 아무 이유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서 해성에게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전령의 역할이 주어졌다. 옛사람들은 해성을 재앙의 전조이자 신성한 존재의 진노를 예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해성이 나타나면 왕자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한 왕조의 멸망이 멀지 않다든지 하는 미망한 생각을 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해성을 천상의 수염으로 묘사했다. 그리스인들은 휘날리는 머리카락, 아랍인들은 불타오르는 칼의 모습을 해성에서 떠올렸다. 프롤레마이오스 시절의 사람들은 해성을 그 모양에 따라 빗줄기, 나팔, 항아리 등으로 분류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해성이 전쟁, 가뭄, 그리고 불안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다. 중세에 해성을 묘사한 그림 중에는 미확인 비행 십자가도 있었다. 루터교의 감독관, 즉 마그데르부르크의 주교인 안드레스 켈리키오스는 1579년에 반포한 새 해성에 관한 신학적 조언에서 해성에 관한 자신의 영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자욱한 연기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피어올라 주님의 대전을 지독한 악취와 끔찍함으로 가득 채운다. 그 자욱함의 정도가 차차 심해지다가 도를 넘으면 따내린 곱슬머리 모양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드디어 해성을 이루게 된다. 천상의 최고 재판관은 이에 참다 못해 크게 진노하게 되고 해성은 진노의 열기 속에서 불살라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영감에 대하여 해성이 정말로 죄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라면 하늘의 죄악의 연기가 거칠 날이 없을 것이라고 통렬하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에는 헨리 해성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몇 개 살펴보자. 헨리 해성을 포함하여 해성 출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에 적혀 있다. 기원전 1057년 주의 무왕이 은의 주왕을 공격할 때의 상황을 기록하는 기록에 헨리 해성이 언급돼 있다. 기원전 66년도 헨리 해성이 지구에 접근했던 해이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의 예루살렘 상공에 1년 동안 칼이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기록도 헨리의 66년 출현을 두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헨리의 1066년 출현은 노르만인들이 기록해 놓았다. 그들에게 해성의 출현은 어느 왕국인가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조짐이었으니 어찌 보면 해성이 정보광 윌리엄을 붙도다 영국을 침략하게 한 장본인인 셈이다. 이 해성의 출현은 바이웨 테피스트리에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바이웨 테피리스트가 당시 이 해성의 출현은 바이웨 테피리스트에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바이웨 테피리스트가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신문의 구실을 하는 셈이다. 근대 사실주의 회화의 원조 중에 한 사람인 화가 조토 데본돈의 또 1301년 헨리 해성의 출현을 목격한 것 같다. 그가 그 즈음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면 거기에도 밝은 해성이 들어있다. 아마 헨리 해성일 것이다. 1446년 해성은 역시 헨리 해성이었는데 유럽의 기독교들은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기독교들은 해성은 신께서 보내시는 것이니 곧 신께 터키 편에 서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터키군이 콘스티노플을 함락시켰기 때문이다. 16에서 17세기의 세계 천문학을 이끌어 가던 학자들도 해성에 푹 빠져 있었다. 뉴턴 역시 해성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편이었다. 케플러는 해성이 마치 바닷속 물고기같이 우주 공간을 헤엄쳐 다닌다고 서술했으며 해성의 꼬리가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놓이는 것을 근거로 해성은 태양의 빛에 의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여러모로 보아 완고한 이성주의자라 할 만한 데이비드 흉과 같은 학자도 해성에 관하여 아주 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해성은 별들의 짝짓기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해성이 행성계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생식세포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해성이 장차 행성이 될 난자나 정자라는 제안이었다. 대학 시절의 뉴턴은 맨눈으로 해성을 찾느라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가 반사망원경을 발명하기 전의 일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두로 한 고대 과학자들은 해성이 지구 대기 내부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턴은 티코 프라이와 케플러의 견해를 받아들여 해성이 달보다 먼 곳에서 토성보다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성이 밝게 보이는 까닭은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의 논지를 좀 더 따라가 보자. 누가 해성을 붙박이 별들과 같이 아주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계 행성들이 붙박이 별들로부터 받아 다시 반사시킬 수 있는 빛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성도 우리 태양으로부터 거의 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뉴턴은 해성도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돈다고 증명해 보였다. 해성은 매우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일종의 행성이다. 이렇게 뉴턴이 해성을 둘러싼 미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해성의 운동의 규칙성을 예측하자 드디어 1707년에 이르러서 그의 친구 에드먼드 헨리가
1631년, 1607년, 1682년에 출현했던 혜성들이 모두 같은 혜성으로서 76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밝혀냈다. 동시에 이 혜성이 1758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혜성은 때맞춰 나타났고 그래서 헨리 4후의 이 혜성은 헨리 혜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됐다. 헨리 혜성은 긴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1986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최초의 혜성 탐사선의 표적이 될 것이다. 현대의 행성과학자들은 혜성과 행성의 충돌이 행성의 대기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화성 대기에 존재하는 물은 최근에 작은 혜성 하나가 화성과 충돌했다면 모두 설명될 수 있는 양이다. 뉴턴은 혜성 꼬리 부분의 물질들이 행성 간 공간으로 흩어진 다음 인력의 영향으로 근처 행성에 조금씩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지구의 물도 서서히 소실되는 중이라고 믿었다. 지구의 물은 외부로부터 공급이 없다면 식물의 생장과 물질의 부패 그리고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뉴턴은 지구의 바다가 혜성으로부터 기원했다고 믿은 듯하다. 그는 생명현상이 가능한 것도 오로지 혜성의 물질이 우리 행성에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뉴턴은 신비로운 몽상 속에서 이렇게 썼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소견을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의 행성도 따지고 보면 주로 혜성에서 왔다. 영혼은 우리의 숨결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가장 미묘하고 유용한 요체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영혼이기 때문이다.